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추석 연휴 쉬는 동안 많은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심은 결국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어떻게 단행할 것인가에 집중되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것도 B컷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완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리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다가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결국에 뉴욕 3대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랜만에 오늘 다시 열리게 되는데 미국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다 또 문제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시장에는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B컷에 대한 이 선택을 경기 침체 우려와 둔화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뉴욕의 3대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하락했고요. 국제 유가 역시나 1%가량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미국의 FOMC가 확인이 됐고요. 일본은행도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을 합니다. 과연 또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이에 대해서 또 국내 증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투자 포인트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추석 연휴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시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또 준비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수출 잘 되고 실적도 잘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음식료 업종, 그 안에서도 라면 관련주를 오늘 한번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추석 연휴 쉬었는데 10월 초에 또 연휴가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연휴가 이어지면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항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낮췄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역시나 30%가량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과연 제2의 유한양행은 누가 될까요? 이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 FOMC 회의 결과 파월 의장의 이야기, 과연 B컷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 쉬는 동안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B컷 결정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B컷 결정에도 급반등했던 뉴욕 증시가 지속 부각된 경기 침체 우려와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신중한 발언,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등이 뒤섞이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며 결국 하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인하폭인 0.25포인트가 아닌 B컷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며 통화 긴축 정책도 마침을 표를 찍었는데요.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며 국채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시장내 전망치를 4.4%로 대폭 상향 조정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최근 물가 둔화보다는 고용 둔화 리스크를 막는 데 초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더 낮은 속도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되며 투심이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2%,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하락하였고 S&P 500 지수에서도 에너지, 통신 관련주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이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비컷 이후 반등이 기대되었던 은행주도 새로운 이슈 속에 혼조세 양상으로 이어지며 당분간 금리 인하 초창기 속에 금융시장의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휴 내내 상승하던 미국 증시가 우리 시장 개장을 앞둔 어젯밤에는 좀 하락을 했다는 게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간만 발표될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와 추석 긴 연휴를 반영해서 보합권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나 장중 변동성이 함께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세를 이어가던 미 증시가 우리가 긴 연휴를 마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빠져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벤트인 FOMC가 이 금리 인하 이후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과거를 놓고 보면 9월에 빠졌던 증시가 추석 이후 회복되는 경향이 컸는데요. 이번에도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낙폭을 만회하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주와 우량주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금리 인하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이오테크 종목을 비롯해서 하반기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2차전지 섹터까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표적인 우량주인 유틸리티 섹터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또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다음 달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제약산업의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가져올 예정이고 지난 세코 원전 수주에 이어 첨단 산업까지 협력을 강화할 예정으로 추석 이후 주도주인 기술주의 반등과 함께 이러한 이슈의 변화의 움직임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준의 비컷 결정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장중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만큼 기술주 그리고 우량주를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쉬었죠? 네. 네. 자, 오늘 또 두 분이 포착한 이슈를 확인하기 전에 빅 이슈가 있었잖아요. FOMC 회의 결과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두 분께 좀 코멘트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우리 시장의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Our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he labor market has cooled from its formerly overheated state.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an estimated 2.2% as of August.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economy's strength by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and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0.5 percentage point. 자, 결국엔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하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에서 빅컷이냐, 베이비 컷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예상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0.5%포인트, 인플레도 안정이 됐고 고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0.5%포인트 빅컷을 인하한 것에 대한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완화됐다라는 측면이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비컷을 감행함으로써 이거 경기 침체도 일정 부분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 심리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좀 일정 부분 차익 매물도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에 하락 마감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7월 FOMC 이후 7월, 8월 고용 지표랑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고용 지표는 조금 이제 강하게 나왔지만 물가 지표가 조금 많이 둔화되면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좀 가라앉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또 올해 일단 비컷의 금리 인하는 했지만 올해 연내에 또 0.5% 정도, 50bp 정도 추가적인 인하를 점도표상 또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100bp, 1%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도 시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물이 한마디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던 어떠한 그런 것에 의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다소 조금 이제 주춤하면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부동산 쪽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만약에 또 혹여 우리나라 시장도 좀 소폭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면 저점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정식 파트너님은. 자, 곽유정 파트너님은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시장이 추석 연휴 쉬는 동안 사실 뉴욕 증시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야금야금 계속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꼬꾸라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런 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는 미국과 그렇게 뭐랄까요 상관관계가 좀 많이 동조화가 별로 안 됐나요? 동조화가 좀 덜 되는 측면이 있어서 물론 이제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을 좀 봐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물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보험성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50bp를 하게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25bp를 예측을 하고 있다가 막판 가서 한 2, 3일 전에 이제 비컷 가능성이 조금 더 도드라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컷을 하니까 기존에도 이제 비컷을 하게 되면 이거 경기 침체 시그널에 따른 그런 이제 인하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막상 이렇게 50bp 인하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약간 좀 혼조되는 그런 양상이었었는데 부각이 좀 되면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낮아질 것을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은 통화 시장이 사실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증시 역시도 그러면은 좀 이제 혼조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흐름이 좀 더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사실 단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라서 여전히 그 연준의 실기론에 대해서 부각이 좀 되고 있긴 하거든요.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그런 시그널을 의식을 해서 50bp 인하를 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실물 경기가 경기 침체라고 바라보기에는 당장에는 좀 힘들거든요. 결국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흐름을 봐봐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BOJ 쪽에서 통화정책회의 통해서 금리 인상을 올해 한 번 더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장 긍정적인 반응은 조금 더 제한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출발 전까지 상황 한번 저희도 잘 분석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포착한 이슈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정식 파트너께서 포착한 이슈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매년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라면 수출액이 올해도 1조 5천억 원을 넘게 될지 주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의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가량 증가한 1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해외 시장 공략에 더 속도를 낸다는 라면 제조 기업들,
조정받던 라면 관련주들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음식료 업종, 그 안에서도 라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 연휴 때,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네, 네. 추석 때마다 좀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조금 이제 먹는 거 좀 조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오늘 돌아왔는데. 먹는 것도 봐주셨네요,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 때 기사들을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라면 수출액이 증가됐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1조가 넘었다면서요, 예, 수출액이. 그래서 오늘은 이 라면 수출액이 증가됐다는 이슈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올해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월에서 8월경의 수출액이 한 대략 전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8억 달러, 1조 1천억 원을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렇게 라면 수출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중국 수출액도 한 26.9% 정도 증가했지만 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 아주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네. 미국 수출액이 한 전년 동기 대비 61.5%나 증가가 되었고요.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58.3%. 네덜란드요? 그리고 네. 일단은 유럽 쪽에서는 네덜란드 수출액이 3위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이하네요. 미국,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네덜란드가 일단 3위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64.9%나 증가가 되었고 독일이 47.4%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서 증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증가되는 추이가 지난 2015년부터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9년째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또 해외 기업들이 이제 해외 공략을 좀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 연말 정도가 되면 1조 5천억 달러도 넘어설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이제 설립 예정인 유럽 판매 법인을 4분기에 구체화하고 10월에 이제 미국 생산 공장 증설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부산의 녹산 공장도 지금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된다면 현재 이제 녹산 공장과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에서 총 27억 개의 글로벌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매출 캐파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삼양식품도 지금 보시면 올해 3월에 밀양 2공장을 착공을 해서 조만간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데 완공을 되면 생산량이 18억 개에서 23억 6천만 개로 이제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도 확실히 지금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네. 오뚜기도 지금 해외 판촉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통망을 좀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라면 수출액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로 지금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벌써 지금 9월 중순 정도 됐는데 벌써 라면 수출이 1조 원을 넘겼답니다. 연말까지 1조 5천억 원, 2조 가까이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실적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라면 관련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잠잠한 모습이었는데 주가 흐름 어떨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라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월만 하더라도 라면 관련 기업들이 수출 모멘텀을 안고 주가 역시나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좀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라면 관련 기업인 농심 같은 경우에는 120주봉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올해 초저점 부근까지 좀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의 힘을 안고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이죠. 현재 구간에는 51만 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9일 이후에 다시 들어 올려주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50만 원 선이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었고요. 이와 함께 연동돼서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제공하는 기업 S&D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은 0.3%가량 하락했고요.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전일 좀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51만 원대에서 8월 달 들어서 다시 30만 원대로 하락을 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주가의 회복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라면으로 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죠. 현재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0.9%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역시나 만 원대를 좀 위협받으면서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6월의 고점 부근에서 한 반토막가량, 절반가량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만큼 앞으로 또 다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라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라면 관련 종목들 주가는 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분석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박정식 파트너님과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라면 종목 중에 어떤 거 보실 거예요? 저는 농심을 보고 싶습니다. 농심이요? 예, 일단 뭐 삼양식품이 대장이긴 한데 네. 삼양식품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삼양식품만큼 발빠르게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캐파를 유지하고 네.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게 농심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너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농심이. 좋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예. 네. 실적이 상반기에 한 대략 매출액이 한 2.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좀 네네. 증가는 했는데 영업이익이 10.6%로 좀 감소를 왜 줄었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이 원가 상승과 뭐 대외적 뭐 경영 비용 등에 의해서 좀 감소했다라는 좀 보도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일단 매출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고를 지속적으로 좀 올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재무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잘 갈무리를 하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이제 영업이익 상승률이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발빠르게 이제 미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게 일단 농심이었어요. 네네. 보시면 지난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해서 2013년에 이제 대형마트 체인 월마트와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국 점포의 한 7개 월마트 매장에서 신라면 테스트 판매를 진행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돼서 2017년에는 4천여 개 점포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점유율이 이제 증가가 되었고 국내에서 실패한 이 신라면 블랙이 2020년에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라면으로 등극이 됐던 네. 전력이 있고요. 또 신라면과 짜파게티가 2021년 뉴욕 매거진이 발표한 최고의 라면에 한국 라면으로 유일하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품에 대한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라면 점유율을 보면은 1등이 이제 도유스 이제 이산산이라는 이제 일본 회사인데 근데 2위가 농심입니다. 그래서 농심이 일단은 뭐 라면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좀 끌어올린 상황이고 2030년까지 미국 법인 매출을 지금 3배 수준인 15억 달러, 대략 한 2조 원 정도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에 이제 매출이 발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북미 쪽은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이제 끌어올렸는데 남미 쪽이 아직까지 좀 미개척 시장이에요. 네네. 근데 이 남미 쪽도 이제 발빠르게 진출을 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미국에서 이제 닛산 식품을 이겼듯이 일단 남미 쪽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의 캐팔은 아무래도 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한번 가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수급이 좀 잘 붙어서 시세가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지금 현재 한 38만 6천 원 정도 수준인데 네. 한 40만 9천 원 정도, 한 41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4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43만 원대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41만 원만 재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중기적인 상승력도 추세상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농심을 골라주셨어요. 뭐 대표적인 라면주 중에 하나인 상황인데 주가는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2분기에 실적, 상반기 실적 자체가 조금 실망감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다음 달에 10월에 실적 발표할 때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 체크 포인트 같습니다. 자,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라면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오뚜기 가지고 올까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삼양식품이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주 흐름들도 같이 대장으로 한번 가야 좀 되나요, 결국에? 체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삼양식품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이제 8월 달 동안에는 좀 비수기를 겪었었거든요. 주가 역시도 낙폭이 좀 크게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 말부터 지금 이제 시점에서 흐름을 보면요, 조정 이후에 지금 흐름이 추세가 지금 전환되려고 하는 네. 그 기술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네네. 시점이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대 그 사상 최대치 분기 실적을 찍기도 했었고, 이런 흐름이 또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역시도 예상 컨센서스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는 유럽 쪽의 판매고에 열을 올리겠다라고서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까지만 해도 유럽 지역의 점유율 자체가 6% 한 자릿수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비중이 한 19%, 약 거의 20% 가까이 네. 지금 유럽 쪽에서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유럽 쪽에서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멘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공장 계속해서 증설해 증설하고 나가고 있죠. 있는 네. 중이기도 한데요. 밀양 공장이 만약에 이제 증설하게 된다면 내년에 이런 캐파 볼륨 자체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까지는 삼양식품을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 지금 추세 구간이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눌림목인지 한번 지켜봐야 네. 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눌림목 공략을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전저점 구간대가 명확하게 지금 지지 구간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47만 원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전환 가능성 높기 때문에 삼양식품 대장주로서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면 수출이 계속해서 날개 달린 듯이 잘 나가고 있답니다.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결국에 탑 1, 2를 주셨어요. 1, 2, 투톱을 주셨으니까 농심과 상향식품 시청자분들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받았는지 여부가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S증권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33만 명으로 역대 2위를 달성했는데요. 국제 유가와 환율이 하락하면서 영업비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와 징검다리 휴일까지 겹치며 항공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실적을 안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항공주를 오랜만에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연휴 때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파트너님? 저는 캠핑을 다녀왔고요. 캠핑이요? 네, 저는 뭐 하루치기로 다녀오긴 했지만 네. 최근에는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연휴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 해외여행 가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연휴가 좀 긴 편이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저희는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목요일, 금요일 징검다리를 맞아요. 또 휴가 내신 활용을 해서 분들도 휴가를 많더라고요. 더 길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 특수가 여전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항공주를 꼽아왔고요. 지금 또 10월 1일에는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그쵸.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추가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10월 3일이랑 9일이 각각 개천절이랑 한글날로 공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에 이어서 최장 휴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객 수요가 조금 더 계속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항공주들 내에서 지금 계속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제 FOMC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됐는데 항공사들이 보통 이제 이런 항공기들을 리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실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 유가 역시도 지금 하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매출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 정도 달한다고 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내리면은 약 한 41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환율이 10원 정도 이제 변동이 되면요. 약 28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익 역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환경이 거시적으로 지금 좀 받쳐주는 상황이라서 사실 올해 항공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못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라든지 환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리스크가 이제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항공 섹터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도 미국 투자사잖아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도 울타뷰티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항공기 부품사 헤이코 주식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담았기 때문에 이제 항공 종목들이 비상할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가 연달아 있고 이런 상황,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 상황. 그런데 워렌 버핏도 항공 부품주를 최근에 매수했다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최근 주가는 어떨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항공주들의 최근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거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TA항공의 가장 큰 상승력이 눈에 띄는데요. 5.8%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TA항공은 올해 들어서 3,000원대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데 과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3,000원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형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공주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LCC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항공을 향해서는 지속적인 매수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전거래에도 0.9%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일 0.2%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0,000원 선을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이 석 달 동안 단 5거래일을 제외하고 연일 순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0.3%가량의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최근 단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9,000원 선 위협받고 있는 모습인데 항공주들 과연 유가의 하락과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안고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렇다면 LCC 기업을 봐야 될지 대형 항공주들을 봐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항공주들의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질문을 주기도 했지만 대형주를 봐야 될지 LCC가 나을지 어떤 거 보실 거예요? 저도 이제 티웨이 항공 가지고 티웨이. 왔는데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역시도 또 사상 최대치 실적 이어나갈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반사익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또 티웨이 항공이기도 합니다. 장거리 노선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 주요 노선을 이간을 받습니다. 보니까 대한항공으로부터 운항 가능한 여객기 역시도 임대를 받는다고 하고요. 운항 승무원도 파견받아서 더 원활한 항공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 이제 5월 달에는 크로아티아를 시작으로 해서요. 6월 달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로 지금 비행기를 띄워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장거리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위인 진에어와의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 수혜가 한 연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긴 하거든요. 자꾸 항공기가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TA가. 일단 보니까 그 안전 투자에 대해서 가장 좀 소극적이라서 이런 네. 부분에 좀 투자를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진에어랑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안전 투자 계획을 세울 때 규모 자체가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에어는 1,000억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몸집 그 키우기 과정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 문제 개선에 대한 여지는 분명히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대 주주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일대 그 최대 주주를 위협할 정도로 지금 계속 지분을 늘려 나가고 있다는 네. 것은 그만큼 또 티웨이 항공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도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같이 항공수를 보실 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LCC 항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명 소노그룹이 어쨌든 지금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을 좀 위협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 경영권 문제가 뭐 어쨌든 주가에는 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이슈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항공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종목을 딱 하셨기에 제가 에어부산을 에어부산. 골라봤습니다. 네, 에어부산도 뭐 경영권 관련된 이슈는 있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일단 진에어 쪽으로 합병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이슈이기 그 가능성이 때문에 더 높죠. 그렇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면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진에어 쪽으로 이제 에어부산이 이제 합병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뭐 강력한 모멘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분리 매각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렇죠.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높진 않죠. 그것도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이슈는 좀 제껴두고 아, 예. 그냥 근본적인 것만 좀 보아봤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이상 막 시가총액이 부각을 받고 있고 네. 이 TA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높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게 에어부산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았고 또 리스 계약을 통해서 이제 에어버스 항공기 2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자, 에어버스만 갖고 있어서 그런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항공을 이용하는 국적사, 외항사 전부 합쳐서 이 출발 도착 예정 시간이 15분을 이제 좀 지연시키는 좀 이제 늦어지는 넘기는 어떤 그런 지연율이라는 게 최근에 집계가 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통 한 다 20%를 다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어부산만 국제선 지연율이 15.6 그리고 국내선 그래요? 지연율이 10.4%로 굉장히 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이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이런 이제 LCC들이 이제 상승이 나타날 경우 바닥을 다지고 좀 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께 저평가 메리트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2,3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350원부터 2,3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2,300원짜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2,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짧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하나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전부 다 LCC 좀 작은 항공사들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과연 이제 10월 연휴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 여행 많이 가시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기다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니까 항공주의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관한 리포트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하나금융지주고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제목에 환율 모멘텀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자사주 추가 매입 가능성도 있다고 달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3분기 추정 순이익은 약 1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금리를 하락시키면서 또 환율도 함께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비이자이익 부문에 큰 폭 증가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이자 이익에는 외화 환산이익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환율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죠. 목표 주가는 82,000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달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죠.
네,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B컷 50베이시스 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여기에 따라 달러는 약세로 전환을 하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전환한다면 여러 가지 부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외화 환산이익,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을 나타내는 NIM, 은행주들의 수익성 지표이기도 하죠. 이 NIM을 비롯해서 자본 비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은행 업종 중에서도 특히나 외화 전문은행인 하나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에는 환율 민감주로 특히나 분류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반등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를 확인해 보면 은행주들 가운데서는 신한지주 같은 밸류업 공시가 있었던 종목들에 쏠리는 게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도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밸류업 공시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건데요. 3분기 하나그룹의 CET1 비율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CET1 비율이라는 개념은 지난 이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쉽게 말해 금융지주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13%에서 1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같은 지표들을 미뤄봤을 때 하나금융지주는 연간 최소 4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기발표된 금액이 3천억 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1천억 원가량의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만 있다면 총 주주 환원율이 38.6%까지 급등하면서 KB금융의 맞먹는 수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M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고요. 동국 SNC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에는 금리 하락으로 미국에서 훈풍이 불어온다고 적었네요. 동국 SNC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성을 확인해 보면 철강에서 60%가량 발생하고 있고요. 풍력 에너지 부분에서 25.7%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철골 구조물 사업에서 쌓아온 용접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풍력 발전용 윈드타워 사업에 진출했는데요. 이 윈드타워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70% 이상이 수출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가운데 특히 대부분이 미국향 수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500억 원가량밖에 되지 않는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따로 달지 않았지만 더 자세한 리포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분기 말마다 집계한 동국 SNC의 수주 잔고 추이입니다. 일단 지난해 풍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비용이 급등한 이유로는 일단 금리 상승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 거죠. 이 가운데 특히나 주요한 원인은 대출 이자가 인상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전 20년이나 21년 수주한 프로젝트들을 보면 당시에는 제로 금리에 가까웠는데 지난해 수주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대출 이자가 급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풍력 프로젝트가 일제히 딜레이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주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감했던 수주 금액은 하반기부터는 다시 반등세로 회복을 했는데요. 특히 10월부터는 금리가 이제 고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과 함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동사가 수주를 한 뒤에 생산을 하고 매출로 인식되는 데까지 통상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이렇게 지난 하반기 수주한 프로젝트는 올 2분기부터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풍력 시장은 연평균 10%씩 상승할 걸로 전망되는 바 동국 SNC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가속화될 거라는 IM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연휴의 연장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연준이 비컷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낮추는 이 비컷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했는데요. 근데 뉴욕 증시는 좀 약세를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승을 좀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0년 3월 이후죠. 그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 조치를 했는데 연내에는 또 50bp 정도 추가 인하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한 100bp 정도 인하 전망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을 일부가 이제 앞선 이제 대규모 랠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요. 좀 S&P 500 같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은 물론 국내 증시는 상승을 많이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좀 남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상승을 잘 하다가 좀 약간 고점 부에서 맞고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한 이런 차익 실전의 매물이 출회 매물로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미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쁘지 않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혹시나 해서 연준이 이제 침체 우려에 현재 대응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용 시장의 지표를 좀 앞으로 쭉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금리 인하에 좀 맞물려서 지금 내일이죠. 일본 은행에서 금융통화정책 회의를 지금 합니다. 즉 그 말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경우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이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매우 싸죠. 그래서 싸게 돈을 빌려서 많은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요. 결국 이런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 일본 은행에서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동안 이제 싸게 썼던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변동성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이라는 거는 뭐 하루하루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롱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길게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한번 같이 보면 좋겠고요. 근데 이달 금리는 동결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 일정이 아무래도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입니다. 지금 2박 4일 일정으로 현지 방문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원전 관련 섹터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빛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원전 관련 섹터 역시 지금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되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즉 선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4대 그룹 총수들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저희가 뭐 이렇게 원전과 함께 좀 갈 수 있는 거죠. 배터리나 뭐 수소 이런 미래차 즉 첨단 산업의 분야에 협력을 같이 논의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가입니다. 즉 그날의 시초가가 이탈이 되느냐 아니면 상승 여력을 그대로 보여주느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 단기성 테마성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전이나 2차 전지, 그리고 비만 지도재, 그리고 헤리스와 그런 트레이드,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 태양광, 보안 등 상당히 많은 섹터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 자금이 지금 약간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는요, PNS 및 케니스고요. 그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의료용 재활 로봇의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FDA 인증 세계 최초로 전신 재활 로봇입니다. 그래서 워커라이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그 어렵다던 유럽 의료기기 규정을 인증 획득했습니다. 주교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900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8시 50분 지나갔고요. 추석 연휴를 길게 쉬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 탐색이 중요한 상황인데 간밤에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완만한 경제 성장 그리고 2%대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고용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해석들을 하면서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고요. 미국 시장은 이 금리 인하 발표를 딱 들은 순간에는 환호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이 약간씩 돋으면서 결국엔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그러면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것을 반영을 하게 될지 아니면 막판에 하락한 것을 반영하게 될지 오늘 시장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쉬고 이제 오늘 장 출발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과 개장 전 탑3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하한 것도 중요한데 모건 스탠리가 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낸 것도 우리 시장엔 약간 부담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모건 스탠리가 뭐 지금 최근에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이었고, 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관심도를 좀 끌어올리는 또 역할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갑자기 좀 한 달 만에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면서 지금 목표가가 26만에서 12만 원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 50% 이상의 이런 조정이 이루어질 거랬는데, 재밌는 건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건 이번 4분기까지는 좋을 것이다. 하지만 4분기에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레거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4분기, 이제 3분기 실적도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서 시작될 텐데,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좀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또 흘러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해외 쪽에서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이제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들의 주가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더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들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내려온 가격대가 워낙 미리 조정을 저는 많이 받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현대차와 GM입니다. 이 합작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간밤에도 우리가 눈에 띄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해외 증시에서 애플과 그리고 GM의 주가 움직임이었는데 그중에서 GM이 2.4%나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 상승을 해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수가 다들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어서 GM이 올라갔다는 거 그만큼 오늘 현대차 그룹주의 전체적인 종목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지 않겠냐.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었는데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도가 물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더 우리가 긍정적 바라보면서 좀 대응을 아직까지는 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경영권 분쟁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영풍과 영풍정밀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한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이제 경영권 관련된 분쟁이 PF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더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고려아연이 최근에는 뭐
EPS도 줄어들고 있고 매출도 어느 정도 상승했다 조정받았다 다시 거의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려아연이 매력적인가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약간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오히려 좀 공략하신다면 영풍이나 영풍 정밀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어떠한 이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제2의 유한양행이 HK 이노엔냐 HLB냐에 대해서 지금 바이오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으십니다. HK 이노엔 K캡정 미국 진출 도전 중이고요. 임상 3상 중인데 내년에 FDA 허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HLB 리보세라닙 항서제약 캄레리주맙하고 병용요법이죠. 일단 보안 요구를 받았는데 한 언론의 보도에 그 FDA의 항서제약의 문제점 보고서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죠? 여직원이 그 FDA 직원 앞에서 문서 찢어가지고 숨겼다며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항서제약이 캄렐리주맙으로 공장 실사받은 건 작년 11월이었고 이건 지금 1월 달이니까 다른 약일 확률이 높아서 그 오해는 벗어났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분명히 있어서 보안 요구를 받았는데 만약 그게 통과가 된다면 유한양의 렉라자에 이어서 바로 2024년에 2개를 FDA 승인받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HLB도 기대해 볼만 하고요. 두 번째는 가라앉은 게임주의 희망 크래프톤입니다. 호연이라고 또 뭐 호연지기를 불러일으킬 줄 알았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임을 내놓은 또 NC소프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완전 망했다. 그런데 크래프톤만이 정말 마지막 희망입니다. 지금 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는데 일본에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도 굉장히 좋잖아요. K게임으로 제2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일단 일본 개발사 탱고 게임웍스를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을 진출한 게 아니라 일본 게임 회사를 사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에서 유명한 게임들 서바이벌 호러 장르인 디 이블 위딘, 액션 어드벤처 고스트 와이어 도쿄 개발, 탱고 게임웍스, 리듬 액션, 하이파이러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그 IP들을 흡수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마리서치입니다. 피부도 재생, 수익도 재생. 파마리서치가 지금 리쥬란 힐러로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근데 란란 시스터즈라고 콘주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플라센텍스랑 콘주란 이 두 개가 이 그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였는데 세시엠L이라고 또 하나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 미용 쪽이 아니라 질병 쪽도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놀고 있는 파마리서치 계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마리서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장 출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 우리가 쉴 때 미국 시장의 상승분을 좀 받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모건 스탠리발 충격 때문에 조금 불안합니다.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9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연준의 빅컷이 발표가 됐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피벗 선언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연준 의장이 선제적 조치다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훈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양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72%가량 오르면서 2,593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4%가량 상승하면서 737선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출발할지인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낮춰 잡으면서 오늘 SK하이닉스는 무려 5%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삼성전자 역시나 20% 이상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6% 그래도 강보합권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이상 상승 2차 전지 오늘 좀 긍정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00만 원 선 다시금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2.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오늘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이 5%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권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는 괜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국내 증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쉬고 돌아온 우리 증시, 양시장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에서 확인이 됐죠.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컷을 하기 전에는 빅컷을 해야 된다. 이미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오히려 빅컷을 하고 나니까 지금 또 빅컷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는데 금리를 많이 내렸다. 이런 식의 해석도 상반되게 나오면서 이것이 경기 침체로 가는 불안한 사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마지막에는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될까요? 자, 일단은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8%대 2,596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2,60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0.6%대 상승세 출발하면서 양시장이 모두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자, 역시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엔 하락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는 이 모건 스탠리의 충격적인 리포트 때문에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15만 4,800원에 SK하이닉스는 출발하는 모습인데 이 외의 종목들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곰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 19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0.7에서 0.5%가량의 오름세로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이 피벗 선언 속에서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은 힘을 잃고 있지만 다른 여타 종목들은 강한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2,595선의 출발을 알리고 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0.5%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오늘 0.6% 오름세로 출발을 알리면서 오늘 시작은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출발 상황 알아보시죠.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출발되는 불이 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0.47%가량 내림세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는 5% 가까운 개파락을 나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 낙폭이 더 커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3위권부터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 역시나 2.8%, LG화학도 2%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 이상 강한 상승부를 켜면서 100만 원 선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가까지 과연 100만 원 선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GM과의 협력설뿐만 아니라 구글 웨이모와 로보택시에 대한 협력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달에 미국 공장을 가동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현대차 오늘 불을 붙은 모습입니다. 2.95%가량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2.7%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 굉장히 좋고요. 이와 함께 삼성생명 그리고 지금 KB금융과 같은 이 금융 지주사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보험사들도 흐름 괜찮은데 아무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업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 이상 조선사들 흐름도 오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게임주죠. 크래프톤도 3%에 가까운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4.6%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에코프로 BM과의 격차를 조금 더 넓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 중에서 리가켄바이오가 무려 5%가량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천당제약, ST팜, 셀트리온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을 한 걸음 쉬어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0.8%가량 밀리고 있고요. HPSP도 1%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소부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모건스탠리의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모습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인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2.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25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8%가량의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역시나 제약바이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와 함께 알테오젠과 같은 대형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1.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앞서 HD 현대중공업의 시세와 함께 조선주들의 흐름이 괜찮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업종 역시나 1.2%,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면서 2차전지도 1.7%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 대표주들이겠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도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 지수단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떠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의 상승불은 켜고 있는데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2%, 0.1%대까지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니까 코스피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3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세로 돌아설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어려운 모습이고요. 반면에 기관 매수가 1,6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그나마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좀 보이고 있네요. 이런 흐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연휴 전에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조금 내려가면서 1,327원, 26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더 내려갈 것이다. 과연 1,200원대까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컷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와 시장의 분위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아쉬운 게 일본이 지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2%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못 내니까 우리 지수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좀 보게 되면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에 의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마이너스 7%까지 좀 내려갔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이너스 5.9%까지 내려가는 흐름들인데 여기에다 삼성전기라든가 삼성전자 또한 지금 현재 내려가는 흐름들. 일단 반도체 쪽은 일단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너무나 좀 많이 또 단기간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장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주지 못한다면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매도할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보면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과 같은 변압기, 송배전망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블랙록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략적으로 약 40조 원 정도 되는 투자를 하겠다. 40억 달러잖아요. 죄송합니다. 40억 달러를 지금 현재 AI 쪽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이제 출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주가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아침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자, 여기다 LG전자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좀 최근에 뭐 LG전자라든가 LG이노텍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LG그룹주들의 움직임이 강한 상승 흐름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LG이노텍도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뭐 자동차에 들어가든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든 이런 흐름들은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판매량이 그렇게 조금 저조합니다. 뭐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웨이 쪽에 이제 메이트 XT라는 이제 3단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접을 수 있는 이 제품이 대략적으로 약 400만 대가 지금 현재 판매가 되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영향이 좀 아닌가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반도체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 위의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뭐 빅컷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주가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되지 않냐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국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전부터 지수도 마찬가지고 주도 업종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 반영된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밸류상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보다는 그 외 업종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수급도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좀 우리가 좀 대응을 단기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코스피도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0.1% 약보합권 수준인데 자, 실섭위원님과 시장 보면 오히려 오늘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고 눌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미 진흙탕에 빠져서 시속게임 둘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리고 제밥 위의 시대라고 얘기를 드렸고 오늘 알테오젠이 9% 가까이 오르면서 시가총액 차이가 에코프로비엠하고 지금 3조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러 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알테오젠은 더욱더 진군하게 되는 것이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1, 2, 3, 4번 타자 얘기 드렸죠. 지금 오타니 선수 세계 최초의 50-50 앞두고 있는데 계속 감독이 1번 타자로 내세우죠. 왜 그러죠? 1번 타자로 내세워야 타석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에서도 1, 2, 3, 4번 타자를 왜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오늘 극명하게 아실 수 있겠죠. 1번 타자인 알테오젠에게 기회가 가장 많이 돌아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역시 1번 타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세를 벌려주고 있는 가운데 다른 종목에도 계속 이제 순환매가 퍼지게 되겠죠. 파장이 크니까 주변부에 있어도 파장이 미쳐요. 이건 워낙에 지금 강력한 지금 그 시세기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는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에 도전하기가 어렵지만 개발을 한다고 치면은 3조 이상 들어요. 돈이. 근데 그걸 다 어디서 땡겨올 것이냐. 금융권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땡겨야 될 것인데 금리 인하가 되면 수혜주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전에도 이미 그쵸? 금리 인하라는 약발이 없었어도 체력이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수출 플랫폼 얘기 드린 게 그게 1등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알테오젠을 들고 있는 거죠. 지금 들고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들고 있는 순간에서 즐겨야지 지금 가장 지금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가라고 했죠? 그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100만 원이랑 마디지수 대 저항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거기가 뚫리는 순간 장대 양봉 아니면 갭 상승이 나오는 게 필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러면 순간적으로 110만 원 이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그 부분을 떠났죠. CDMO를 떠나가지고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업체니까 HLB랑 같이 묶어서 봐야겠죠.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유한양의 후속이 될 만한 거를 골라야겠죠. HK 이노엔이라던가 종군당 보령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했던
이 다 새로운 그 기술들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방사선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걸 공략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장 주변부에 있는 건 뭐였죠? 지난 시간에 한 거. CRO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임상시험을 대신하는 거 생쥐 키우고 원숭이 키워가지고 그 전임상 해주는 거. 물론 밸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근데 순환매가 이제 워낙 파장이 크니까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2차 전지가 강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해서 거침없이 달릴 때 어디까지 갔습니까? 전기 자전거의 폐배터리까지 갔었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그 순서대로 가다가 나중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 막 이런 것까지 갔었죠. 완전 주변부까지 그게 한 3번, 4번 돌면 시세가 끝날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뷰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파마리서치 거기도 약간 바이오가 접목되어 있죠. 지금 바이오가 접목된 뷰티 의료기기 이쪽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집중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거를 놓치시면은 지금 굉장히 괴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는 쿨타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쿨타임이 길면은 6개월, 짧으면 3개월 이상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바뷰의 집중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서 이 시기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제약바이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여파가 우리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오늘 시장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업종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저희와 함께 오늘 투자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를 통해서 많은 검색 빈도가 나오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 영풍그룹에 강하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75년간의 동맹에 금이 가면서 이로 인해 관련 종목들로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고려아연 측에서는 지금 적대적인 인수합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풍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는 저 자사주에 대해서 전량 소각하겠다. 우리는 경영권 분쟁이 적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풍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도 역시나 강하게 쏠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전력설비 전선을 향해서도 검색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4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오늘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기세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풍력과 태양광, 오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괜찮다라는 신호가 이루어진다면 이로 인해 민주당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되는 섹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 역시나 검색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영풍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영풍정밀 그리고 영풍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고요. 영풍재지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명문제약이 22%, 샤페론이 19%, 그리고 알리코제약 역시나 16%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오가닉트 코스메틱이 14%가량의 강세를 나오면서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명에너지가 오늘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종목들 SDN도 7% 이상 상승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밸류업 관련돼서는 FN가이드가 13%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낙태권과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현대약품입니다.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로봇 관련 기업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기술이 오늘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아무래도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지금 이렇게 좀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래량을 실리고 있습니다만 낙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무려 2.3%가량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7% 이상의 강한 낙폭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되어서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특징주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63,000원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조금 전에 63,000원 아래 내려갔다가 일단은 지금 63,000원 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2주 신저가 계속 경신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 8% 넘게 하락하다가 15만 원 선 이탈했는데 지금은 15만 200원까지는 일단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에서 이러고 이 외에도 MBK와 그리고 영풍, 고려아연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계속 화두가 되면서 결국에는 영풍그룹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영풍그룹주들이 일제히 신고가 그리고 52주 신고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또 종목들을 더 살펴봐야 할지 박수범 대표님이 지금 집중하고 계신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반도체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좀 그냥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될 업종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최근에 GM과 현대차 간에 협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글로벌 1위로 도약하겠다라는 현대차 그룹에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등과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오토에버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와 지금 현재 협업을 통해서 지금 자율주행 택시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련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현대오토에버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현대오토에버의 주가 움직임을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감의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일단 시초가가 1.9% 시작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조금 내려와서 음봉을 보여주면서 0.75%까지 조금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만에 하나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16만 원 이하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높아지는 게 뭐겠습니까? 자동차가 지금 현재 전기차가 대체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현대오토에버의 주가 움직임이 지금 현재는 탄력성이 조금 약간 둔화되어 있지만 원래 거래량이 그렇게 막 붙는 종목은 아니에요. 붙었다가 조금 조정받았다가 등락폭이 좀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못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단기간에 다음 달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20만 원 이상 좀 가게 되면 그때는 좀 주가가 기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마찬가지로 수급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지금 현재 종목들에 있어서는 특정 업종의 특정 종목들을 좀 더 우리가 픽해서 대응하는 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로 자동차를 봐야 한다. 현대 오토에버를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실험위원가도 보겠는데요.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강합니다. 알테오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는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대비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5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외에도 미국에서 우리가 연휴 동안에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펜실베니아 쪽에서 특히 해리스가 오차범위 밖에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해리스 관련된 수혜주들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어떤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근데 아까 제약바이오 주요 종목들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뷰티를 지금 놓칠 수가 없죠. 지금 침습에서 지금 침습 관련주 찌르는 거에서 휴젤, 메디톡스, 대웅 지금 보톡스 3사가 힘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침습에서 클래시스가 지금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 침습 중에서 제4의 보톡스 필러가 아닌 힐러, 리주란 힐러를 하는 파마리서치 여기가 이제 그 콘주란하고 뭐 이쪽 치료 계열도 지금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속 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후속으로 노려볼 만한 게 클래시스가 1등인데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인수했죠, 지금. 근데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은 사모펀드가 데리고 나가기로 확정돼서 자진 상장 폐지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이루다는 자진 상장 폐지를 시킬지 그대로 유지할지는 모르겠으나 클래시스에 일단 흡수합병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루다가 지금 미국이랑 유럽의 강점이 있고 클래시스가 동남아시아랑 김수현 씨로 뚫었잖아요. 그다음에 브라질에 원래 강점이 있었고 그걸 합치면 이제 전 세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루다도 결국에 이득을 봐요. 둘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다에 갖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랑 클래시스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교차하는 부분보다는 확장되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루다를 후속으로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1번 타자를 갖는 게 정석이고요. 1번 타자를 가진 상태에서 2, 3, 4번 타자를 섞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3, 4, 5번 타자 이런 거를 중점으로 갖고 있으면 1번 타자가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살피셔야 돼요.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 이루다가 지금 클래시스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루다를 노려봄직하다. 그다음에 제약 부분에서 아쉬운 거는 뭡니까 지금? 솔직히 지금 가장 타들어가시는 주주분들. 저는 한미약품 주주분들이거든요, 지금. 한미약품이 솔직히 오픈 이노베이션 제일 먼저 했고 8개 기술 수출했다가 다 반환되긴 했지만 그 토대를 다졌잖아요. 그때 50만 원 넘고. 근데 지금 경영권 분쟁에 하필이면 지금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해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한미약품도 밑에서 조금 뜰 가능성이 있어요. 한미약품도 지금 잠재성은 있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 뷰티에 굉장히 강한 시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순환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놀아도 여기서 놀아야 안 다치는 거죠. 5번 타자, 6번 타자에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중에 한미약품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알아볼 텐데요. 박순범 대표님 연휴 쉬고 나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키포인트 잡고 대응할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정받아도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슈에 좀 민감하게 단기 이슈가 되었던 중장기 이슈가 되었던 그쪽을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관리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일섭 위원님도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황금 물어다주는 제비 같은 제바뷰. 제비 같은 제바뷰 다리에 이 지금 손수건을 묶어서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뷰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연휴 이후에 오랜만에 또 누군가 함께 장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찾아볼 텐데요. SK증권 2000지점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었고요. 자, 이외에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공략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전기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코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모멘텀이 있을지 앞으로도 원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계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 수주에 가장 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윤 대통령께서 체코 방문에 따라서 이번에 진행되었던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신규 수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슬로바키아 각 대표로 인해서 신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체코 방문 이후에 팀코리아의 신규 원전 수주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원전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한전 기술의 가격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오늘 시장 예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만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전기술 가격 전략도 한번 자세하게 잡아볼까요? 네, 우선은 현재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상황이 아닌 만큼 72,000원 초반대에서는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평선 수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신다라면 81,000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좀 노려보실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6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 오늘 시장에서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한전기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원전 관련된 모멘텀 체코 이후에 다른 나라의 또 해외 수주 이야기가 과연 터질 수 있을지 관련해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경제 이슈를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장님과 나눌 이야기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였죠.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4년 6개월 만에 피벗이 선언이 됐고요. 시장 예상만큼이라고 해야 될까? 예상보다 더 가파르다고 해야 될까요? B컷을 선택을 했습니다. 50bp 인하를 했고 올해 남은 두 차례에서도 50bp를 인하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내비쳤는데 이와 관련돼서 오늘 국내 시장 그리고 세계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장님, B컷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부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가 안정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성명서에서도 물가 자신감을 피력했고 전망에 있어서도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때가 됐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B컷이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고용 지표가 다소 안정되긴 했지만 연준이 바라보는 전망에 있어서는 실업률 전망치를 4.4%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고용 불안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24년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2.0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고용 불안, 거기에 대해 경기 불확 실성을 좀 반영을 하면서 B컷을 통해서 어떤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연준의 스탠스를 보여준 9월 FOMC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장님께서는 파월의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기는 나쁘지 않다. 네. 고용 불안은 뭐 나빠지는 거라기보다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을 박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지표에서는 여전히 최대 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선제적 대응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에서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해고 시작 시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고가 크게 늘어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과도했던 수요와 공급견의 불균형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파월 연준의장이 말하기는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해고 시작 시점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강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야지 가능한 한 고통이 적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언급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 증시가 등락은 있긴 했지만 잘 버텨주고 플러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었던 발언은 중립금리라는 거거든요. 제로금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금리 수준이 과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중립금리는 과거보다 올라간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함을 보여줬었는데 왜 이게 중요했냐면은 시장은 지금 이미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연준이 제시한 롱거런이라는 금리 2.9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경기 침체라고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금리 인하가 얼마나 더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던져지면서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진짜로 방어할 수 있어? 라는 걱정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때를 기점으로 좀 하락 반전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안도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의구심을 자극하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결과가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자마자는 시장이 좀 환호를 하는 맞습니다.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3대 지수가 또 일제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고 또 유가도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시장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한 거라고 바라보세요? 일단은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장중에 1%, 나스닥은 1% 넘게 올라갔고 S&P 500도 0.8, 0.9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채권 금리도 큰 폭의 레벨 다운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내내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줄이고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 채권 금리는 장기채를 중심으로 플러스 반전을 했죠. 이런 그림들이 왜 나왔을까를 본다면은 일단은 50bp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점들에 환호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발언들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잭슨 미팅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네.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고용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중립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가중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는 크게 꺾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라는 부분들,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데 어떤 근거로 그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숙제를 아직까지 못 풀어줬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환호했지만 연준과 시장의 기대 간의 괴리, 그리고 중립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가? 앞으로 더 좋은 그 경기들이 나올까? 라는 의구심들이 시장을 좀 억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어제는 일부 매도 물량이 네. 나오면서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피벗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하가 될 것이고 올해도 50bp 남아 있고 내년에도 네. 100bp 인하를 네, 할 맞습니다.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거나 경기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나 뭐 IT 버블이나 코로나19 때처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유동성을 푸는 그런 힘을 보여줬었는데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연착륙 또는 경착륙 침체는 아닐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침체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 3분기 GDP 성장률을 추정을 하는 아틀란타 연원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는 2.9, 3분기 GDP 성장률을 2.9까지 또다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1% 후반대에서 경기 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연준의 전망이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올해 2%, 내년에도 2%, 그러니까 2%대 성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단기간에 경기 침체를 갈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내년 상반기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증시에는 특히 위험 자산에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그리고 향후 전개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위험 자산 상승 동력에 굉장히 강한 힘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의 기대감의 괴리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인데 금리 인하 이렇게 많이 안 할 거야? 경기 침체인데 이렇게 할 거야? 이 부분을 풀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푼 데까지는 9월 말에 있을 PC 물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10월 초에 있는 고용지표라든지 ISM 제조업지수, 서비스업지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더 풀어줘야 되는 숙제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시그널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재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연동돼서 좀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줄까요? 뭐 일단은 네. 환율 변동성까지 야기되다 보니까 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실적 네.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등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공포심리 이 부분이 굉장히 억누르고 있죠. 그리고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위축된 유동성. 그러니까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한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보면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9월 말에 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네. 1차적으로 반도체 흐름에 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측의 경기 흐름들에 있어서는 경기가 더 나쁘지 않다, 침체는 아니다라는 시그널만으로도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는 워낙 딥밸류 구간에만 위치해 있어서 물량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들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선반영했다는 점들이 부각되면서 좀 반등 시도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서두르지 말자. 코스피가 2,600선에 근접할 경우에는 조금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2,500 초반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국내 증시는 반도체 부분의 의문을 좀 해소를 하고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금리 FOMC 한 2번 정도 남아 있는 네. 상황이고요. 연준이 몇 BP를 인하할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점도표에서는 50BP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인하가 만장일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올해
몇 bp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보세요? 이번 금리 결정에서 11대 네. 11대 1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 한 명만 25bp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금리 동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 상황이라면 연준이 바라본 경기 상황이라면 한 두 번에 걸쳐서 25bp 점도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실업률이나 고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아마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유연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것을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명시해줬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 50bp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50bp를 인하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선택을 좀 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한은은 좀 어떤 결정 내릴까요? 한은은 이제 유럽도 이제 네. 미국까지도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진입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50bp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좀 여유가 있겠죠. 편안하게 연말까지 꾸준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국내 내수 경기 또는 부동산 경기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FOMC 굵직한 이슈 하나가 끝났고 20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였죠. 일본 은행의 또 관계자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비치면서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일본은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또 이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은 또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될지도 좀 정말 주목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해서 네. 엔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135엔 정도까지 열려버렸습니다. 네. 워낙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BOJ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계속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BOJ 총재의 발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OJ 총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문회에 나가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바이든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통화 정책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근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엔화 환율은 조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135엔까지 내려가면서 또다시 엔켈이 청산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장기 흐름들은 긍정적이지만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내일 BOJ 회의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8월 초처럼 어마어마한 쇼크가 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미 매물 소화 과정이 1차적으로 끝났고요. 외국 엔화 투기적 포지션을 보면은 18만 4천 계약 순매도였던 게 이미 5만 5천 계약까지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최고치가 7만 2천 계약 정도였거든요. 매수 여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9월 계절적으로 유동성이 좀 위축되고 여러 가지 경계감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일부의 매물이 출회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매물 소화 과정이 9월 말까지 좀 전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엔달러 환율이 140엔을 깨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장님께서는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고 계시는데 그럼 12월쯤, 그러니까 올해 연내에는 한번 인상을 또 할까요? 그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일본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GDP 성장률도 그리고 물가 전망도 상향 조정돼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25년 1분기를 정점으로 미국 경기는 둔화, 물가도 레벨 다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올해 말 12월이 엔달러 환율 변동성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급 이슈기 때문에 여러 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은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작아지고 약해지고 소멸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드디어 4년 6개월 만에
비컷을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의 통화 정책 전환이 선언이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시장은 지금은 우리 증시는 반도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시장에도 남아있는 숙제는 있죠. 반도체가 우선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로 출렁이고요.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시작된 만큼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집중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금리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추석 연휴 쉬고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63,000원 이탈했고요. SK하이닉스도 15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두 종목이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 데일리팁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오늘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